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TV를 통해 세상을 바로 알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BS, MBC 모두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대 양대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이사회 이사장 자리가 모두 정권 편향적인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땡전 뉴스의 주역 이기령 씨, 그리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김재우 씨를 KBS와 MBC 이사장 자리에 속전속결로 앉혔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9월 5일 새벽 1시 KBS 본관, KBS 이사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6층으로 가는 모든 통로는 차단됐습니다. 갑자기 KBS 새노조 조합원들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이들은 이사장 선임을 막 끝내고 본관 1층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사를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다 역할이 돼야 돼요. 똑같은 공범이에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당신들은 범죄자들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기령 씨가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령 씨가 KBS 이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8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이사장 선임 표결 직전 집단으로 퇴장한 야당 추천 이사들을 만났습니다. 무조건 오늘 목숨 걸고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온 거는 오늘 이사장을 무조건 선출해야 된다라는 강한 그 메시지를 받은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날 KBS 새 이사장에 선임된 이기령 씨는 어떤 인물일까? KBS 새노조와 기자협회 등 8개 직능단체 모두는 이기령 씨의 이사장 선임에 반대해왔습니다. 구악의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령이라는 사람이 그 고등부장 하는 시절,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아시죠? 기관원들이 상주하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도국이나 다른 부서에 가면은 다 이 보도지침,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을 이렇게 보도하라,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 화면을 쓰지 말고, 그 시절에 보도국장을 했거든요. 이기령 씨 이사장 선임은 KBS 구성원들에게는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땡전 뉴스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손을 들어 환한 웃음을 머금으시는 전두환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두환 대통령의 구주 4개국 전두환 대통령의 귀국 상황을 전하는 KBS 중계방송. 마치 북한 평양 시내 퍼레이드를 연상케 합니다. 중계가 끝나면 어김없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미화하는 대담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당시 해설위원으로 대담에 나선 이기령 씨. 이번 전두환 대통령의 그 24개국 순방은 그 우리 경제의 국제화, 그리고 우리 경제를 앞으로 그 선진국 경제권에 진입시키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이후 보도국장으로 영전합니다. 군사정부 아래 언론을 통제했던 기록, 언론인 개별 접촉 보고서입니다. 당시 문공부 공무원들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 나눈 대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으로 땡전 뉴스의 주역이었던 이기령 씨도 2차례 등장합니다. 60 민주화 항쟁 다음 날, 이기령 씨가 문공부 공무원과 만난 자리. 전날 9시 뉴스 49분 가운데 민정당 행사 뉴스를 27분 내보낸 데 대해 민정당 측이 만족을 표현했다는 내용. 그리고 민주화운동 시위의 비디오는 격렬한 것 위주로 편집했다고 말합니다. 민주정의당이 오늘로서 창당 6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6년 전 극심한 사회혼란과 정치적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범한 민주정의당은 무엇보다 구정치 질서의 청산과 개혁을 위해 새시대 새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새 역사 창조에 나섰습니다. 당시 정치부 차장이었던 김인규 현 KBS 사장. 그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민정당을 찬양하는 리포트를 합니다. 정치 병폐의 재현을 막기 위한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때 보도 책임을 맡은 이가 바로 이기령 씨입니다. 560 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재임 시에 했던 방송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소신과 양식에 따라서 방송을 한 것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평소에 이전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언론인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65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65년도에는 국민산업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기령 씨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학력 허위 기재는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대학은 언제 나오신 겁니까? 이기령 씨는 국민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곳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기령 이사가 소명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력서를 쓴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소명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다 다른 사람들이 선의에 의해서 자신을 영입하기 위해서나 또는 뭐 어디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알아서 다 이력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거고. 도대체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도대체 중앙농민학교입니까? 국민산업학교입니까? 국민대학입니까? 그 웹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앙농민학교로 들어가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학력 위조를 비롯해 도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는 문제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령 씨는 당초 소문대로 KBS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공영방송 KBS, MBC 그리고 YTN 이쪽은 아마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악하고 간다. 이런 입장이 거의 최고 권력자의 생각인 것 같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 나머지 권력이. 그리고 사실 뭐 박근혜 캠프나 이쪽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조는 MB 정권의 방송 장악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88년 총선을 앞두고 민정당이 선거구를 게리맨더링한 사실을 지청 출입기자가 특정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령 씨가 언론계를 떠난 이후 직접 정치에 발을 담궜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관용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친박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기령 씨 이사 선임 배후에 여당 내 친박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적에는 KBS 본부장 출신의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박근혜 캠프의 공보단장입니다. 80년대 군사 독재하에 보도국장, 정치부장, 정치차장으로 정권의 나팔수 3인방이었던 이기령,
김병호, 김인규. 이들 세 사람은 25년이 지난 지금 KBS 이사장, KBS 사장, 그리고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박문진 이사이든 KBS 이사이든 가난한 그 권력의 입장에 서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건 사회든 국가든 다른 문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나라의 정례가 어떻고 사회에 문제가 어떻고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공영방송 MBC의 이사장은 지난달에 재선임됐습니다.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명박 정부 내내 MBC 장악의 실질적인 기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사장 김재우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입니다. 그 역시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건설 관련 논문을 쓰면서 6개의 논문을 인용 없이 베껴 쓰고 심지어 신문기사와 인터넷 포털에 나오는 지식백과 내용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술단체 협의회에서는 이미 심각한 형태의 표절로 결론 냈습니다. 정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그 포털 사이트라는 거는 이걸 그 네티즌들이 계속 올려가지고 그것들 나중에 정부가 정리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학자들도 사실은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 자료도 그대로 이용 못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객관적인 거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기사 같은 경우는 그 기자의 관점이거든요, 사실은요. 스트레이트니까. 어떤 분석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요. 현상이 그대로 이게 나열한 것 뿐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쓴 것처럼 했다는 거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어쩜 이렇게 글을 갖다가 기자하고 똑같이 썼을까. 그걸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좀 요즘 말로 하면 썩소를 갖다가 좀 먹으면서 사실은요. 약속을 해가지고 오세요. 약속을 지금 안 하시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김재우 씨는 평생을 삼성물산 등 건설업계에서 일해왔으며 언론과는 무관한 인물입니다. 제가 듣는 자리에서는 한 번도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게 언론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론관이. 틀렸던 어떻게 됐던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 그 언론관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저 어느 쪽에서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또 김재철 사장을 이제 신임을 한다면은 그냥 김재철 사장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호해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 역할이다. 이런 정도 생각이에요. 김재우 씨는 청와대가 MBC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김우룡 전 이사장의 이른바 청와대 조인트 발언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면식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져와서 나에게 답을 요구한다면 내가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방문진은 김재철 사장의 경호기구입니다. 관리 감독 기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김재철, 일단 권력에서 김재철 사장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김재철 사장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김재철 사장을 통해서 MBC 경영을 맡긴다. 이런 이 입장이 존재하는 한 그런 김재철 사장은 방문진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박중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 김재철 사장 그 비리나 법인카드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이 부분 관리감독인데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말씀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철 사장 이렇게 조사를 안 하면 결국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는 꼴 아닌가요? 이 사장님이 김재철 사장을 결국 비호하는 꼴 아니냐. 그 말은 결국
그러니까 조사권이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김재철 사장에 대한 조사는 하실 수가 있나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김재철 사장 아니요 제가 지금 기자로서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장님.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사장으로 박문지 이사장님으로서 MBC 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관리 감독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계획은 있으신지. 예를 들어 법인카드 남용이라든지 JC 스캔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들, 특히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조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조사를 안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는 꼴이 아니냐, 비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재철 사장이 연임을 그러면 이 사장님은 그 논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불러. 아니 논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문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를 연결해서 직접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선 승리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야당 후보들의 검증 공세가 더욱 거세질 텐데 본선에서 자신이 있는지요? 저는 정치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 법의학 교수의 유골 검시 결과 오른쪽 귀 뒤쪽 머리 부위에 6, 7cm 크기의 원형 상처가 나 1cm 정도 함몰돼 있고 상처 주변엔 18cm 골절 등 4군데의 금이가 있었습니다. 해방 뒤 박정희 정권 시절 삼선 개헌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In late November 1974, President Park Chung-hee presided over a dinner at his favorite golf course north of Seoul. His golfing guests included U.S. Ambassador Richard Snyder and General Richard Stilwell, the United Nations Forces commander. Koreans at the dinner, the defense minister, the intelligence director, and others, sat like plebs at West Point, never speaking unless addressed by their president. The 1972 Yushin system was a swingback to authoritarianism. Many political leaders were arbitrarily arrested, and the security apparatus entered into its most draconian period, putting down dissent and becoming infamous for its use of torture. In fact, South Korea's Yushin system was in many ways a reflection of North Korea's policy of Juche. 회사가 내 책상 바로 위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감시할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즘 MBC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올해 초 MBC에서 파업이 시작된 이후 CCTV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PD 수첩을 제작하는 사무실과 보도국에 집중됐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공영방송의 기자, PD들이 도리어 감시를 받고 있는 꼴입니다. 올해 1월 말부터 여름까지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MBC. 파업이 끝난 뒤 예년에 없던 풍경이 연출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천정. 곳곳에 CCTV가 촘촘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네, 많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5년 일했는데 여기 거의 없었고 어느 순간 되니까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파업 때 생긴 건가? 올해?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사 제작국이 있는 6층. 천장 곳곳에 CCTV를 새롭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 사무실은 PD수첩과 2580 등 시사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곳입니다. 새로 추가된 CCTV를 포함해 모두 8대에 이릅니다. 뭘 해도 좀 감시당하는 기분 들고 좀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필요가 없었죠. 원래 이렇게도 없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돈한 목적으로만 이렇게 이용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약간 좀 다른 기분이 좀 드네요. 설치된 거 보면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좀 신경 쓰이기는 해요. 어떤 게 신경 쓰이세요? 아직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일까. 이번엔 3층 교양 제작국을 가봤습니다. 지난해 말 CCTV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불과 1m 남짓 거리에 2대. 심지어 3대가 촘촘히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노조 조합원이 근무하는 책상 바로 위에 부착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바로 불과 한 1m, 2m 바로 상공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뒤통수에도 아마 하나가 더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과 한 4평 안 되는 제 그 책상 공간에 벌써 한 3개? 2개? 이렇게 120명 남짓 직원들과 작가들이 근무하는 교양국엔 모두 13대의 CCTV가 있습니다. CCTV 한 대당 9명 꼴입니다. 이렇게 직원 머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취재팀은 CCTV의 기종을 확인한 뒤 전문 상가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HD TV에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화질 나오는 거고요. HD. 지금 TV 해상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지금 TV에 HD TV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람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아 저기 점 있으시네. 털이 여기 하나 더 나왔네. 막 그런 식으로 다 나와요. 방범용 치곤 HD급 고화질에 해당한다는 이야기. 이게 방범용으로 이런 게 많이 쓰여요. HD 카메라는 아직 크게 유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가품이라 아직은 저희도 갖다 놓지 못합니다. 실제 CCTV에 촬영된 화면을 보면 사람의 얼굴은 물론 문구까지 선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섭죠. 물론 코로 파는 것도 알 것이고 무좀 있거나 그래서 발이 간지러워가지고 발가락을 꼬물꼬물하고 이거 집어도 알 것이고 뭐 이런 건 그냥 세심하게 뭐 작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 1구석 1초적이 감시되고 있다는 상황이 생각을 들면 소름 끼치죠. 문제는 모든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교양 제작국 바로 옆 외주 제작국. 이곳에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네트워크 서버 등 중요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9층의 정보 콘텐츠실 역시 CCTV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PD 수첩 제작 PD들이 있는 시사 제작국과 보도국 등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이들 사무실에만 10대가 넘는 CCTV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도난 감시용 CCTV 이걸로도 사실상 도난 감시용으로는 뭐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HD급 CCTV를 8대 파업 이후에 총 설치한 보도국에 8대인가가 더 늘어났고요. 또 시사 제작국에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위에서 뭐 지시해서 저희가 설치한 건데 보도국 요청에 의해서. 아 그래요? 저희는 어차피 시설관리부서니까요. 설치하라면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왜 보도국하고 시사 제작국, 교양 제작국에만 집중됐는지?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요청이 왔죠. 저희 뭐 윗선에서 뭐 결정된 일로 알고 있고요. 절도 등을 막기 위한 방범용이라는 게 MBC 사측의 공식 입장. 하지만 고화질의 CCTV를 기자 PD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집중적으로 추가 배치했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직원 감시가 주된 목적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방범용을 넘어서는 이런 고화질 CCTV나 또는 이 해킹용을 넘어서는 이런 체증 행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구성원의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이사는 철저하게 순치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깔고 이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직원들 몰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사실상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MBC 직원들의 신상정보, 개인 이메일, 그리고 메신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MBC에서 벌어졌습니다. 9월 6일 MBC. 10여 명의 직원들이 정보 콘텐츠실을 찾아가 항의합니다. 저는 지킬 이유는 없어요. 찍지는 마세요. 찍지는 마세요. 내가 왜 저기 지킵니까? 찍지 마세요. 조합원들 컴퓨터에 사전 보지 없이 그거를 까셨는데 그 사전 보지 없이 그렇게 막 지우시는 거는 찍지 않아요. MBC가 직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것은 뭘까?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작성한 개인 메일은 그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지극히 개인적인 메신저의 대화 내용 역시 고스란히 어디론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MBC 9층에 있는 전산실 서버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보는 여기 서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허락 없이 내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아니 그건 회사 일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누가 지시했어요? 그걸?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제 와이프 컴퓨터까지 다 털렸는데. 알겠는데 그 기능 자체가 트루크 프로그램이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런 기록 저장하는 게. 사전 고지도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입니다. 게다가 법적 의무사항인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가 열람했는지 파악하는 기본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해달라. 우리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개발해달라. 누가 열어보든지 간에 요거 기록 남길 수 있도록 기록을 해달라고 그렇게 개발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열람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계시던 전 몰랐어요. 저는요, 정확히 모르고 3개월이나 안 봤다는 걸 어떻게 제가 믿어요? 제 기록을 그럼 제가 봤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면서 그 로고 기록 전혀 안 남아요. 지금 저기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로고 기록 자체가 안 남아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내가 열람한 기록이 나오니까 열람한 기록은 어디에도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고?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찍지 마시라니까요. MBC 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5월. MBC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른바 트로이안 컷으로 불리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노조 사무실 컴퓨터에도 깔리기 시작했고 노조의 모든 컴퓨터 작업과 활동이 낱낱이 기록돼 사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자료 유출 내역을 보면은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문이라든지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외부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조 상근 집행부끼리 은밀히 주고받는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보안 메일까지도 전부 다 회사 자료로 전송이 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 노동조합이 추가적으로 활동하는 걸 막아서 노동조합이 도저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 지금 그 의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MBC 사내 게시판에는 항의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배포한 사실에 분노하며 MBC를 기무사령부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아내가 작성한 디자인 시안과 사업 계획서, 거래처와의 내역까지 모두 유출됐다. 남편이 변호사인데 사건 의뢰인과 주고받은 기록도 MBC 전산실로 넘어갔다며 사생활 감시를 비난했습니다. 아니요, 핀잔 먹거나 올해 초까지 PD수첩에서 일했던 임채원 PD. 임 PD의 노트북을 확인해봤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사측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디야도 있고 이제 여자친구와 이제 사소하게 이제 메신저의 내용들. 그것도 이제 동기들하고 대화, 떡볶이 먹으러 갈까, 그런 거. 뭐 이거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의 사원들을 그 회사의 어떤 장비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좀 저지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MBC 촬영 기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사측에서 깔아놓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신청을 한다거나 배경사가 생겨서 휴가를 신청한다거나 그렇죠. 그때 이제 접속을 하려고 아니면 프로그램 이제 뉴스나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680이나 못 봤으면 다시 보고 싶어서 이제 접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모르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집안 컴퓨터까지 프로그램이 깔린 것일까? 집안 컴퓨터를 통해 회사 인트라넷에 연결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다. 네. 동의 절차는 전혀 없으셨던 거죠? 네, 전혀 몰랐죠. 집 컴퓨터는 거의 이제 집사람이나 아이가 쓰잖아요. 근데 집에서 가족이 쓰는 내용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저장이 된다라는 자체가 생활하는 거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 무서움을 느낄 수 있고 뭐 인터넷 사용하는 거나 이렇게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보는 어떤 것일까? 지난 6월부터 컴퓨터 조회 기록은 물론 자녀가 게임을 한 사실도 드러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 다음에는 살짝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검색하거나 이래서 내 생각을 읽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나 이런 사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이 깔렸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직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습니다. 있는 게 그런 행위 자체를 더 막을 수. 문서 유출 방지 솔루션을 설치한 회사는 많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알려진 기업들인 경우에는 그걸 설치할 때 일반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치돼 있다라는 걸 개인이 모르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또 그게 뭐 숨김 폴더를 이용하던 시스템 트레이에서도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취재팀은 먼저 이진숙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임원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이게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건 없죠. 아, 그래요? 임원회의에서 보고는 됐지만. 아, 임원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러면 그 경영진에서 이거를 하도록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진 셈인 거네요. 아니요. 어떤 정보 보안 시스템이든 실무국에서 네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러면 경영진의 적절한 사내 내부 절차를 따라가지고 네네. 당연히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지죠, 그거는. 이번엔 MBC 김재철 사장을 찾았습니다.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김 사장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오늘 이제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저한테 지금 물어볼. 예. 직원들의 오늘 이제 프로그램 얘기 나왔는데요. 그 프로그램 깐 거는 직원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그거 불법 아닌가요? 모시고 가세요. 잠깐만. 아니, 불법 아닌가요? 지금 무슨 얘기? 아니, 이렇게 여쭤보는 조금 지금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아니, 이거 지금 아니, 사장님. 하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디? 1시간여를 기다린 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다시 질문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이리저리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개인적 정보까지 수집하는 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지. 알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끝내 아무 말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간에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네이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화의 일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화의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확보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대화자인 MBC 직원을 포함한 그 상대방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노조가 무차별 정보 수집 사실을 폭로한 지 나흘째인 9월 6일. MBC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노조는 회사가 불법 사찰을 시도했다며 김재철 사장과 안광한 부사장 등 경영진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보관돼 있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지우건 안 지우건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생활 침해 사례 중에서는 가장 큰 사례가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고는 보관되어 있던 어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 친족이라든지 친구들의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무차별하게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심각성은 대단하다고 보이고 이것을 사회를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해야 될 언론사가 자행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안을 책임져야 할 김재철 사장. 하지만 지금까지 사과 등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나주에서 일어난 7살 난 어린이의 성폭행범의 사진이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종 욕심이 앞선 나머지 사진 대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조선일보 때문에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린 해당 시민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난데없이 날아온 유탄을 맞고 인격을 유린당한 이 평범했던 시민이 겪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말에도 태풍 콴은 관련 보도에서 다른 사진을 실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 해운대 앞바다의 높은 파도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3년 전에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함으로써 독자들이 눈을 속인 것입니다. 나주 성폭행 5보는 한국 언론들의 인권 불감증과 특종 지상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의 이번 5보 사고는 언론사들 간의 오도된 특종 경쟁과 맹목적 속보 경쟁이 빚은 참사라고 할 만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실어야 한다는 강박과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범인의 얼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쇄해 넘길 수밖에 없는 편집국 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큰 사건이 났다 하면 당사자의 입장이나 심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캐캐묵은 전통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5보 사건은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이 눈을 끌기 위한 선정주의와 알 권리를 빙자한 범죄 상업주의 소산이라는 비판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언론사로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형 5보 사건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옛날에 횡행했던 언론사들 간의 침묵의 카르텔 혹은 동업자 봐주기 관행이 다시 부활한 것일까요? 이것은 작년 3월에 SBS가 장자연 사건을 보도하면서 낸 오보에 대한 조선일보의 대응과는 대조적입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정도 초대형 오보를 내면 해당 방송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선진 외국에서 조작 등의 대형 오보가 발생할 경우 장문의 사과문 게재와 더불어 사장 등 책임자의 사퇴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뉴욕타임스는 제이슨 블레어 기자가 다른 신문기사를 표절한 데 대해서 4페이지에 걸쳐 해명기사를 게재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편집인과 편집국장이 사임했습니다. 1989년에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바닷속의 자연훼손을 보여주기 위해 산호초에 글자를 새겨놓고 찍은 사진을 일면에 보도한 것이 들통나면서 역시 정정기사와 더불어 사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대답해야 합니다. 본인은 아닐지언정 한 선량한 시민에게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은 대형 오보 사고에 대해 사장이나 편집국장 등 편집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라졌던 불신 검문이 2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사형제 존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이어 물리적 거세에 대한 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영화의 제목을 떠오르게 합니다. 흉악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제기하는 대책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거나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그저 분노한 시민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편의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치안 논리로 무장된 공포정치는 오히려 불안한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강력한 대책들은 엉뚱한 곳에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존엄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대책의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들입니다.